그날 밤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도 전혀 안심할 수 없었다. 신장이식이라는 커다란 결심을 한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다. 서연은 62살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 기석에게 콩팥을 이식해주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유달리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은 자주 하지 않았으나 이번만은 예외였다. 기석의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바람에 이식이 시급해졌고 다른 가족들의 혈액형이나 건강 상태가 모두 맞지 않아 서연만이 기증자로 선정되었다. 의사들은 수술 일정을 잡았고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때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었고 서울 시내의 불빛이 번쩍이며 현기증을 일으켰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래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서연은 아득히 먼 옛날 고향의 논밭에서 젖은 흙을 손에 묻히며 달렸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시절에 자신이 서울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의 반복 안내로 준비실에 들어간 서연은 주치의와 마취 전문의를 만났다. 간단한 문진과 혈압 맥박을 확인한 후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기석은 옆에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 정말 고마워. 평소에 칭찬 한마디 잘 안 하던 그가 간신히 꺼낸 말이었다. 서연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곧이어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 모두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꽂았다. 외과 의사는 수술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 마취 주사를 맞고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남편은 과연 진심으로 고마워할까? 스스로도 문득 의문을 품은 자신의 마음에 놀랐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점점 기억이 얽히고 풀리는 것 같았다. 20살 무렵 충북 영동의 시골 마을에서 새벽별을 보며 걸어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일하러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혼자 새벽물을 길어 밭에 뿌리던 그 시간이 언제였던가. 낯선 서울에 도착해 기석을 처음 만났던 날도 생각났다. 세련된 도시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때 기석은 말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채 서연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서울엔 이런 곳도 있지라며 남산타워며 대형 백화점을 구경시켜주던 장면이 애틋하게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35년,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 하나를 낳았고 시어머니 간병부터 약국 운영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서연의 고향 식구들은 그를 자랑스러운 서울 며느리라 불렀고 반대로 기석의 친척들은 한껏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라 평했다. 그 평판에 걸맞게 서연은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콩팥까지 내어주겠다고 결심한 이 시점에서 그녀는 심상찮은 슬픔에 휩싸이고 있었다. 수술실로 가는 도중 이상하게도 절차가 중단되었다. 의료진 몇몇이 다급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했고 간호사가 서연에게 말했다. 기증자분 잠시 대기해 주세요.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어서요. 서연은 마취가 절반쯤 진행된 상태에서 거의 몽롱했지만 의료진이 왜 우왕좌왕하는지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ALT 수치가 급상승했다간 기능, 이상 바로 절개할 순 없다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 서연은 어지러운 의식 속에서 어쩌지? 이식이 취소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마침내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서연은 VIP 병실 옆의 휴게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찾아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수술 직전에 다시 진행한 혈액 검사에서 기증자분의 간 기능 수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일시적으로 치솟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절개는 없었고
기석 씨 역시 마취만 받았을 뿐 신장은 이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내 콩팥은 아직 내 몸에 있구나. 남편 기석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옆 회복실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기 위해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혹시 그가 힘들어하면 바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회복실 안에서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려왔다. 하, 됐어? 드디어 끝이야. 누워있는 남편이 낮게 신음하듯 내뱉는 말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마취가 풀리며 헛소리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석은 또렷이 말했다. 콩팥까지 빼냈으니 이제 진짜로 끝이구나. 은하한테 전화해야지. 은하 서연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에 본능처럼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느낀 것이다. 기석은 흐릿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어지럽긴 한데 수술 잘 됐나 봐. 어쨌든 콩팥만 얻으면 내 재산 정리 마무리 아닌가. 아, 그래? 변호사도 다 준비해 놨어. 위자료는 그래도 어기면 퉁치겠지. 그 시골 처녀 결국 여기까지 썼으면 됐잖아. 대학 보냈고 약국도 했고 간병도 다 맡겼고 이제 정말로 버리는 거지 뭐. 서연의 뒷목이 얼어붙었다. 기석이 말하는 시골 처녀가 바로 자신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스물둘의 자신을 회상하며 비웃듯하는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어서 그 여자는 뭐든지 믿잖아.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로도 어떤 의심 한 번 없었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도 단 한 번도 안 보던 걸 정말 완벽한 아내였지. 이제 콩팥 받았으니 완전히 마무리하고 우린 하와이로 떠나면 돼. 은하 걱정 말라고. 온몸이 떨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은 복도 쪽으로 몰래 나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헌신해온 삶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그래도 설마. 서연은 혹시나 기석이 착각 속에서 하는 허튼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다. 변호사랑 다 계산해 봤다니까. 그 여자한테 줄 돈은 억으로 정리해도 남는 게 많다고. 간병비니 등록금이니 해봤자 내가 가진 재산의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재산 분할의 일부로만 여기고 있었다니. 그토록 남편을 위해 희생해온 모든 시간이 기만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VIP 병실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을 기석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그리움은커녕 혼돈과 배신감만 솟구쳤다. 약 1시간 뒤 기석도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서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급히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 아직 정신이 좀 몽롱해. 수술 잘 된 거야?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직 절개가 되지 않아서 콩팥 이식은 취소됐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석은 당황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내 신장은?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주치의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바로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수술이 중단된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아쉽게도 오늘은 이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증자분의 간 기능 수치에 문제가 생겨서요. 두 분 모두 마취만 받고 수술 자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던 기석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다. 여보, 다른 날 다시 하면 되겠지.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 안 살려줬으면 어쩔 뻔했나. 서연은 아무런 표정 없이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제 끝이야. 시골 처녀 하나 써먹을 만큼 써먹었지. 위자료는 어기면 충분. 병실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의사와 간호사도 놀라서 숨을 죽였다. 파일에서는 기석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기석은 순간적인 공포인지 털썩 침대에서 내려와 서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이건 마취가 덜 풀려서 내가 헛소리를 했어. 정신이 없었어. 진짜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주치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간호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서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하시면 병원 내 법률 상담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그 말에 기석은 더욱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해야. 은하 그냥 직장 동료라고. 잠깐 착각한 거야. 제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줘. 당신 없으면 난 죽어. 서연은 붉어진 눈가를 꾹 감았다 뜨며 기석의 손이 닿지 않도록 뒤로 물러섰다. 많이 아프면 간병인을 쓰세요. 난 이제 당신 간병인도 돈 벌어다 주는 사람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의사들은 두 사람이 언쟁을 더 이상 병실에서 이어가지 못하도록 말렸다. 기석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다시 올라갔고 서연은 곧바로 자리를 떴다. 복도를 걸으며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제 울 가치도 없나 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하얗게 새벽을 지새웠다. 35년 동안 가슴 속에서 스며나온 소녀 시절의 소망과 서울 생활의 희로애락과 결혼 생활의 수많은 고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허무함이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태어났던 걸까? 다음 날 서연은 아들 성현과 며느리 주희를 불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사실이 아니다 오해다 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기석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엄마가 지금 감정적으로 굴어서 오해를 키운다고 하소연했다. 아들은 망설이던 끝에 아버지 엄마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기석은 얼이 빠져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병원에 당장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말렸다. 너희도 충격받았을 텐데 일단 나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려 한다. 나중에 필요하면 같이 의논하자. 아들은 서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낯선 기색을 보였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쩜 이런 일이 하고 분을 삼켰다. 며칠 후 서연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갔다. 사무실은 명동에 있는 큰 건물 안에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리석 바닥과 초고층 엘리베이터가 괜히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 김정미 변호사였다. 그녀는 서연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주에 깊게 듣고 서연이 결혼 생활 동안 기록해둔 가계부와 다이어리를 살펴보았다. 가계부에는 수십 년 전부터 시어머니 간병비 아들 학비 살림 비용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기석의 무심한 말과 서연이 느낀 서운함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유서 깊은 결혼 생활인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될 텐데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와 약국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녹음에서 들어보니 어기며 하와이 얘기까지. 남편이 돈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따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또 은하라는 분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날 이후 변호사와 서연은 부동산 등기부와 주식 계좌 내역 등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들 성현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며칠 만에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기석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건물 외에도 서울 근교와 지방에 크고 작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는 은하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증여된 상태였다. 서연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부동산들이었다. 변호사는 그 목록을 보며 단순히 몇억 원이 아니라 10억 단위의 재산이네요. 이걸 숨기고 계셨으면 명백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오래전에 당신 고향 집까지 팔아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하고 울며 불며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은 남편이 어머니 유산까지 몰래 처분해 더 큰 돈을 불려왔던 것일까. 날 철저히 속였구나.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신락 같은 연민이 남아 있었다. 결혼 생활 35년이란 시간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버릴 수 없기에 그는 괴로웠다. 그 후 기석은 투석 일정이 잡혔다.
수술이 취소된 이후 신장 기능이 더 급속도로 떨어져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 4시간씩 혈액 투석을 해야만 했다. 병원 신장내과 대기실에서 기석은 초조하게 서연을 찾았다. 내 투석 날마다 당신이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러나 서연은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왜요? 간병인 써요. 기석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다. 정말 악몽 같아. 은하 그 사람 이미 부산으로 내려갔어. 이제 날 버렸다고. 제발 한 번만 날 도와줘. 우린 그래도 부부잖아. 그러나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부부요. 당신이 스스로 우리 관계를 던져버렸죠. 며칠 뒤 기석의 판사 사촌동생 부부가 서연을 찾아왔다. 형수님 형이랑 대화를 좀 해보시죠. 형 상태가 심각해요. 투석을 혼자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더 할 말이 없는지 형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죠. 저희도 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해 주세요. 이미 기석의 변호사 쪽에서도 협의 제안을 보내왔지만 서연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재판으로 가더라도 상관없다. 가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결심했다. 그러자 기석은 마구잡이로 전화와 문자 폭탄을 보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서연은 노트북으로 변호사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하나하나 증거를 정리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연이 맞서는 건 인생 처음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석 측 변호사가 다시 조건을 제시했다. 쌍방협의 이혼에 동의하면 재산 분할로 억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마무리하죠. 서연의 변호사는 이 제안을 가져와 상대방이 꽤 높은 액수를 부른 편이니 고민해 볼 만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했다. 사실 돈 액수보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난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결국 서연은 곧장 그 제안에 사인을 했다. 위자료 억, 그리고 이미 밝혀진 몇몇 부동산과 주식 예금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당혹스러워했다.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정도에서 합의하시다니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건 어차피 그 정도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메꾸면서 살 수 있어요. 며칠 후 법원 청사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기석과 마주쳤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서연아, 아니 서연씨,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나도 정신을 차렸어. 투석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어. 널 35년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어. 서연은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애초에 내 콩팥을 이용하고 재산만 챙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수술 직전에 한 말 난 다 들었어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은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서 나오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이구나. 그날 집에 돌아온 서연은 감정이 복받치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운 정적을 느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가만히 소파에 앉아 문득 창밖의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당장 새로운 목표를 찾아 정신없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낯설고 낯선 여백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장을 썼다. 오늘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내 배려를 원망하던 삶을 접고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 다음날 아침 아들 성현이 집으로 찾아와 엄마 약국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이제 혼자서 해도 돼? 라고 물었다. 서연은 큰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로 약사 한 명 더 고용할 거야.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싶다. 며느리 주의도 그래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하루도 쉬신 적 없잖아요. 라며 거들었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야 했다. 결국 서연은 약국 운영을 믿을 만한 후배 약사에게 넘기기로 하고 일정 지분을 유지하며 매월 일정 수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빈 시간이 생기자 생애 처음으로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운동이라고는 농촌에서 밭일하던 기억뿐인데 될까? 내심 걱정했지만 첫 수업에 들어가니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몸이 굳어 있어서 동작이 잘 되지 않았지만 모처럼 땀을 흘리자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 무렵 동생들이 번갈아 연락해왔다. 언니, 이제 언니. 인생 즐기며 살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응원할게. 어린 시절 서연은 동생들을 챙기느라 늘 분주했다. 등록금과 과외비를 스스로 벌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들이 서연을 걱정해주는 상황이 되었다. 사람 인생 참 희한하네. 서연은 고개를 젓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서연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요가 동작을 복습했다. 집안에 작은 매트를 깔아두고 술 취한 듯 흔들리면서도 열심히 따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늘 등을 구부리고 허리를 굽힌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세가 고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실감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분 투석 시작하셨다던데 약국은 어떻게 해요? 라며 걱정을 표했지만 서연은 굳은 의지로 이미 정리 중이다. 난 이제 내 할 일 할 거다 라고 선포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이혼 서류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꽤 큰 금액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이 벅차오르지는 않았다. 단지 이 정도면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안도감만 들었다. 아들은 엄마의 돈은 가치주나 채권에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이자로 써도 돼? 라고 조언했으나 서연은 한편으로는 아직 실감이 안 났다. 투자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집을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여기저기 다니며 살아보고 싶어. 서연의 결정에 가족들은 응원했다. 특히 동생들은 언니 진작 이랬어야 해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서연이 드디어 여행사에 가보자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두근거림이 살아났다.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보고 나라 밖도 못 나가본 내가 그래도 될까 시큰둥했던 마음이 조금씩 설렘으로 물들었다. 처음에는 가까운 동남아 패키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살피다 보니 더 멀리 가보고 싶었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나는 어디든 이제 갈 수 있다. 배우자를 배려하거나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요가 학원 동료 중 한 명이 런던 출신 한국인과 결혼해 살다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라며 꼭 런던에 가보라고 추천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결심을 굳혔다. 그래, 유럽으로 떠나자. 출국 준비부터 모든 게 낯설었다. 여권 사진을 찍는 것부터 머리가 복잡했다. 메이크업 수업을 해야 하나 사진관 직원이 권했지만 서연은 쑥스러웠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 찍을게요. 막상 사진에 담긴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주름이 조금 늘었어도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서연은 뜨거운 느낌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제 어딘가로 정말 떠날 수 있구나. 출발 전날 밤 서연은 가벼운 배낭과 캐리어를 챙겼다. 아들은 엄마, 그래도 무리 말고 호텔 예약된 투어로 하세요라고 걱정했지만 서연은 유럽 배낭족 카페에서 알게 된 동행 5명과 함께 일정 맞추기에 열심이었다. 그들 중에는 5살 많은 분도 있었고 또래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 후반전을 즐기자며 박수를 치곤 했다. 아,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서연은 뭉클해졌다.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지날 때 서연은 35년 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나던 자신이 떠올랐다. 당시 남편은 돈 아껴야 한다며 특가 비행기표와 값싼 숙소를 잡았고 서연은 그것도 좋다며 감지덕지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사실 그 시절에도
남편은 이미 큰 재산을 갖고 있었다. 결국 한 푼이라도 아끼고 서연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다. 런던에 도착한 뒤 서연은 자유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언어가 서툴렀지만 현지 가이드와 통역을 곁들여 박물관을 돌아다녔고 현지 요리 교실에도 참여해 파스타와 리조또를 배웠다. 집에서도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강사가 당신은 감각이 있다고 칭찬해주자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서양 요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신기하네요. 그 순간 3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프랑스로 넘어가 파리에 들렀고 에펠탑 아래를 산책하며 남들이 다 찍는 인증샷을 찍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진 한 장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기타 연주 소리에 맞춰 동행한 여행 메이트들과 함께 간단한 춤을 추기도 했다. 춤도 못 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도 어깨가 들썩이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한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서연은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동생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맞아주었다. 엄마 진짜 너무 예뻐 보이세요.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아들의 말에 서연은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정말 좋았어. 내가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며느리는 어머니, 이번엔 어디로 갈 거예요? 혹시 미국 쪽으로도 가보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다. 서연은 배낭을 벗으며 대답했다. 지금 당장은 피곤해서 집에 좀 있고 싶지만 조만간 또 어딘가 떠날지도 모르겠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서연은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 가만히 앉았다. 여행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꺼내놓으며 다시 한번 이번 여행의 감정을 곱씹었다. 춤을 추고 그림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서연의 지난날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석이 지금쯤 어떻게 지내는지도 떠올랐다. 투석을 혼자 받고 은에게도 버림받은 상태라면 외롭고 괴롭겠지. 그러나 더 이상 마음이 쓰이지는 않았다.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그 단순한 문장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오랜만에 습관처럼 가계부를 펼치다가 멈칫했다. 이제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나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이어리를 펴고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갔다. 오늘부터 1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기 시작하는 날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이 나에게는 제일 빠른 때다. 글씨를 다 쓰고 서연은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이쳤다. 밖을 내다보니 도로에 차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보였다. 이 도시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고개 숙인 그림자 같았다. 그러나 앞으로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비록 62살이라는 나이가 남들에게는 늦게 보일 수 있어도 스스로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라 믿었다. 햇빛 속에서 서연은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요가 끝나고 미술관도 가볼까 아니면 다시 여행책을 펴볼까 선택지는 무궁무진했다. 이미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많지만 남아있는 시간도 결코 적지 않았다. 인생의 이 막은 내가 주인공이다. 서연은 맑은 눈빛으로 허리를 고추 세웠다.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오늘부터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 것. 다짐을 마친 서연은 가벼운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요가 학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뿐했고 눈앞의 세상이 조금 더 환하게 보였다. 그렇게 서연의 긴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고 동시에 한 사람의 자유로운 삶이 막을 올렸다.